어디 근본도 없는 고아놈이 내 딸을 넘봐? 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우리 집안 망칠 일 있어? 오태호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튀어나왔습니다. 한재원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손에 든 것은 오늘 산부인과에서 받아온 초음파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콩알만한 생명이 찍힌 10주 된 아이의 흔적이었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돌아온 건 저 말이었습니다. 오태호는 한재원의 손에서 그 사진을 낚아채더니 두 손으로 천천히 찢어버렸어요. 빗속으로 흩어지는 하얀 조각들을 내려다보며 한재원은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의 아이는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조각난 사진이 빗물 웅덩이에 처박히는 순간 한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 자리엔 평생을 태워도 꺼지지 않을 서늘한 복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합니다. 6월의 장마는 무자비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택가에 밤비가 퍼붓던 그날, 한재원은 우산도 없이 오태호의 저택 앞에 서 있었어요. 흰 셔츠가 빗물에 완전히 젖어 피부에 달라붙었고 갓 다림질한 바지 끝단이 빗물 웅덩이에 잠겨 있었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것은 단 2가지였어요. 아내 오세연에게 전해줄 약봉지 하나,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방금 받아온 초음파 사진 한 장.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으니까요. 아무리 처가가 자신을 못마땅해 한다 해도 손자 소식이라면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한재원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32살의 그는 아직 그만큼 세상을 몰랐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 너머로 굵고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누구야? 저, 재원입니다. 장인어른, 세연이한테 전할 게 있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빗속에 서 있는 한재원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러더니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렸습니다. 한재원은 안도하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러나 그 안도감은 채 3초도 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문 안쪽에는 오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잠옷에 슬리퍼를 신고 팔짱을 낀 채로. 그의 눈빛은 마치 길에서 굴러온 돌멩이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경멸과 귀찮음이 뒤섞인 그 특유의 시선. 한재원은 그 시선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그날따라 그 눈빛이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뭘 가져왔어? 세연이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약도 가져오고,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말씀? 오태호가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온기가 한 점도 없었어요. 어디 들어보마. 사위라는 놈이 밤에 비 맞고 찾아와서 할 말이 뭔지. 한재원은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초음파 사진을 꺼냈습니다. 검은 바탕에 흰 콩알이 찍혀 있는 그 작디작은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 내밀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가 생겼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10주 됐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오태호의 얼굴이 굳었어요. 굳었다기보다는 얼어붙었다고 하는 편이 더 정확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그의 눈동자가 사진 위를 훑쳤습니다. 한재원은 그 찰나에 기대를 품었어요. 할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못마땅한 사위라도 자기 피가 섞인 손자 소식을 이렇게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그러나 오태호는 한재원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진을 두 손으로 잡더니 천천히, 정말로 천천히 세로로 찢었습니다. 다시 가로로 찢었습니다. 4조각, 8조각,
16조각.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빗속으로 흩날렸어요. 하얀 조각들이 빗물 위에 떨어져 젖어들었습니다. 한재원은 그것을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게 뭔데요? 이게 대체 뭐냐고요, 한재원 씨. 오태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혐오에 가까운 감정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감히 내 딸한테 씨를 뿌렸어? 출신도 모르는 놈이, 부모도 없는 놈이, 고아원 출신이 내 집 핏줄을 만들겠다고? 그 말이 한재원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박혔다는 표현도 부족해요. 관통했습니다. 날카로운 새꼬챙이가 가슴을 뚫고 등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통증이었어요. 한재원은 태어나서 한 번도 자신의 출생을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보육원에서 자랐어도 제 힘으로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구하고 사람답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태호는 그 모든 것을 단 몇 마디로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 장인이라고? 오태호가 갑자기 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용하던 주택가에 그의 목소리가 퍼져나갔어요. 내가 언제 당신을 사위로 인정한 적 있어요? 세연이가 철없이 결혼도장 찍었다고 내가 당신 장인이 됩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 당신은 그냥 우리 세연이 옆에 붙은 빨대야, 빨대. 뽑아버려야 할 빨대. 뒤쪽 저택 현관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불빛이 켜지더니 장모 이금순이 나왔어요. 한재원은 혹시 장모라도 막아줄까 하는 기대를 잠깐 품었지만 이금순의 첫마디가 그 기대를 박살냈습니다. 아이고, 이 밤중에 뭐하러 또 왔어. 비는 맞고 서 있고 꼴도 보기 싫어라. 여보, 그냥 내쫓아요. 저런 것이 왜 우리 집 앞에 서 있어. 한재원은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빗물이 눈썹 위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들이 발밑 빗물 위에서 천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 조각들이 풀어지는 걸 내려다보면서 한재원은 처음으로 어금니를 꽉 물었어요. 그날 밤 그는 처가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내 오세연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것조차 한재원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이 켜진 2층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커튼 뒤에서 움직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봤어요. 그 실루엣의 윤곽이 오세연의 것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였는지 한재원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걷기 시작할 때 한재원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렸어요. 빗물이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빗속을 걸으면서 한재원은 딱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아이, 내 아이. 저 사람들이 찢어버린 사진 속에 아직 콩알만한 그 아이. 이 아이는 반드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한다고.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운명은 한재원에게 생각할 시간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오세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한재원은 그 떨림이 울음인지 두려움인지 구분하지 못했어요. 오세연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집도 아니고 당신 사무실도 아니고 카페에서. 그 장소 선택에서 이미 한재원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오세연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장을 지운 맨얼굴에 눈밑이 부어 있었는데 한재원이 알기로는 오세연이 울면 눈밑이 저렇게 부어오르곤 했었습니다. 무슨 일로 울었을까? 한재원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오세연이 먼저 손을 무릎 위로 내렸어요. 그 작은 동작이 한재원의 심장을 쥐어짰습니다.
오세연이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A4 용지가 들어갈 크기. 한재원이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2장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협의이혼 신청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재원은 2번째 서류를 읽다가 손이 굳어버렸어요. 임신중절 동의서였습니다. 이미 오세연의 서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깔끔한 필체로 재원 씨 미안해요. 나는 이 아이를 못 낳아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고 나는 아버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한재원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면서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임신중절 동의서가 손바닥에서 땀으로 젖었어요. 콩알만한 아이. 이틀 전에 초음파 사진으로 봤던 그 아이. 그 아이를 이미 지우기로 결정했다고. 자신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세연아, 이 아이는 내 아이잖아.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세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한재원이 받은 상처는 아직 아물기 전에 상처 위에 다시 찢긴 상처였습니다. 그것도 아내의 손에 의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깊이 베이는 것, 그것이 배신의 본질이에요. 한재원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20대의 자신이 고아원 마당에서 혼자 울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혼자였고 지금도 혼자였어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아무것도 잃은 게 없었지만 지금은 잃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아이, 아내, 그리고 자신이 만들고자 했던 가정. 그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날 서울 한복판의 빗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어요. 그러나 한재원은 몰랐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오태호 회장의 사무실은 서울 여의도에 있었습니다. 오상그룹 본사 32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사무실은 넓고 차가웠어요. 가죽 소파, 대리석 테이블, 벽 한 면을 가득 채운 상패와 표창장들. 그 안에서 오태호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그에게 인간은 두 종류였어요. 쓸모 있는 인간과 쓸모없는 인간. 한재원은 처음부터 후자였습니다. 오태호가 딸 오세연과 한재원의 결혼을 막지 못했던 건 세연이가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뒤에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때 오태호가 느낀 굴욕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15년간 공들여 만들어온 딸을 출처도 모르는 고아 한 명한테 빼앗긴 셈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오태호는 한재원을 이 결혼에서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계획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임신이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이혼이 복잡해진다는 걸 오태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이 생기면 아무리 마음이 없어도 이혼을 주저하는 법이고 특히 한재원처럼 혈육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인간일수록 아이를 빌미로 버티려 들 거라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야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을 성사시킬 계획이었는데 세연이가 이미 임신을 한 거였어요. 오태호는 그 사실을 알고 밤새분을 사귀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는 결심했어요. 아이를 없애버리는 것도 이혼을 성사시키는 것도 전부 한꺼번에 처리하기로. 문제는 한재원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혼에는 동의하겠다. 세연이가 원하는 거라면. 하지만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세연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아이는 포기할 수 없다고. 한재원이 오세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걸 오태호는 세연의 휴대폰 통화 내역을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오태호는 부하 직원을 불렀습니다. 오상그룹 법무팀 실장 정광수였어요.
45의 정광수는 15년간 오태오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온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오태오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실행에 옮겼고 그 대가로 1년에 수억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어요. 한재원을 처리해야겠어. 이번엔 깔끔하게. 정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처리할까요? 완전히 없애버려.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놈이 다시는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어. 그리고 세연이 아이 문제는 세연이 스스로 결정하게 해. 단 선택지는 하나만 줘. 알겠지? 오태오의 계획은 정교했습니다. 먼저 한재원이 다니는 건설사에 압력을 넣기로 했어요. 오상그룹은 부동산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한재원이 다니는 중견건설사는 오상그룹의 하청 물량에 의존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면 됐어요. 그 직원을 내보내라는 한마디. 다음은 신용 문제였습니다. 한재원의 명의로 된 카드, 대출, 보증관계를 전부 뒤지게 했어요. 어딘가 약점이 있으면 그걸로 옥죄고 없으면 만들기로 했습니다. 정광수는 그 분야에서 베테랑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카드. 오태오는 책상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어요. 정광수에게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이걸 적절한 때에 써. 한재원이 버티면 이걸로 끝내면 돼. 정광수가 봉투를 받아들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봉투 안에는 한재원과 관련된 한 여자의 사진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꼼꼼하게 조작된, 그러나 법적으로는 진짜처럼 보이는 증거들이었어요. 오태오의 두 번째 계획은 따로 있었습니다. 세연이의 재혼 상대를 이미 낙점해 놓은 상태였어요. 박세진, 건설 재벌 박동욱 회장의 차남이자 앞으로 박동욱 회장의 후계자 자리를 이을 인물. 두 집안이 혼맥으로 연결된다면 오상그룹은 지금의 2배, 3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태오가 딸의 첫 번째 결혼을 그토록 서둘러 파탄 내려 했던 진짜 이유였어요. 세연이에게 한재원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오태오가 허락한 남자가 아니었으니까요. 잠깐의 감정에 휩쓸려 결혼 도장을 찍은 딸의 실수를 오태오는 물리적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 한재원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업무성과 미흡이었어요. 그러나 한재원은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4년간 다닌 회사에서 한 번도 낮은 평가를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작년엔 우수 직원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였어요. 어리둥절한 채로 짐을 싸는 한재원에게 팀장이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미안해요, 한대리.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그 두 글자가 한재원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재원의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줄줄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했어요. 카드 대금, 2년 전에 들어놓은 전세 대출 이자, 보험료. 직장을 잃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시원 크기의 반지하 방. 한재원이 결혼 전부터 살던 작은 방. 그 방에서 한재원은 밤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단순히 이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려 한다는 직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정광수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정중했어요. 정광수는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고급 커피숍에서 한재원을 만났습니다. 명함을 내밀면서 오상그룹 법무팀이라고 소개했어요.
한재원은 그 명함을 받아들면서 안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눌렀습니다. 일단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봐야 했으니까요. 정광수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한재원에게 준다는 위자료 계약서가 들어 있었어요.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조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포기한다는 각서, 앞으로 오세연에게 어떤 형태로도 연락하지 않는다는 각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상그룹 측이 제시하는 조건에 1절 2일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 한재원 씨,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면 빠르게 정리되고 한 씨도 새 출발을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러면 길어질 수 있어요. 길어지면 한 씨한테 좋을 게 없어요. 한재원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봤어요. 아이를 포기한다는 각서, 그 항목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아이는 포기 못합니다. 정광수의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한재원 씨, 지금 상황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 씨한테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제안이 아니라 협박이죠. 한재원이 말을 끊었습니다. 정광수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뭘 잃어도 아이는 못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 대화 내용 잘 기억해 두겠습니다. 정광수가 봉투를 걷어들이며 일어섰습니다. 가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다음에 만날 때는 선택지가 더 좁아져 있을 거예요. 그 예고는 사흘 뒤에 현실이 됐습니다. 한재원의 이름으로 된 사기죄 고소장이 경찰서에 접수됐어요. 고소인은 모르는 여자였습니다. 한재원이 2년 전에 사기를 쳤다는 내용이었는데 증거 서류들이 그럴듯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한재원은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의 출석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빗속에서 찢겨진 초음파 사진, 해고, 협박, 그리고 사기죄 고소. 오태오는 한재원을 단순히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으깨버리려 하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법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게 이 세상에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혼자 앉아 긴 생각에 잠겼어요.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세어봤습니다. 직장 없음, 돈 없음, 법적 분쟁 시작됨, 가족 없음,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는 있었습니다. 빗속에 찢겨진 초음파 사진에서 봤던 그 작은 콩알, 아직 세상에 나오지도 못한 자신의 아이, 그것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만큼은 이 사람들한테 빼앗겨서는 안 됐어요. 그 생각이 한재원을 버티게 했습니다. 그날 밤만은. 그러나 운명은 한재원에게 더 가혹한 시험을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한재원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재희. 한재원보다 3살 아래로 같은 보육원에서 자란 유일한 혈육이었어요. 피를 나눈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만나 오빠 동생하며 자란 법적으로는 남남인 2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재원에게 제이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가족이었습니다. 명절에 함께 밥을 먹고 제이가 어려울 때마다 한재원이 돈을 보내줬어요. 제이가 취직할 때도 한재원이 이력서를 봐줬고 제이가 사귀던 남자한테 상처받았을 때도 한재원이 달려가 위로했습니다. 그런 제이가 오상그룹에 취직한 건 불과 8달 전의 일이었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상그룹이 대기업이니까 지원한 거라고. 그러나 한재원은 이제 그게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이가 찾아온 건 한재원이 경찰 출석 통보를 받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제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손을 떨고 있었어요. 오빠, 나 할 말이 있어. 방 안에 들어온 제이는 오래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물을 한 잔 마시고 깊은 숨을 들이켰어요. 한재원은 기다렸습니다. 제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직감은 왔지만 끝까지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 오상그룹에서 오빠 정보 넘겼어. 오빠가 회사에 다닐 때 어디 사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오빠 통장 번호랑, 여자친구 있었을 때 사진이랑, 그런 것들. 한재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제이가 울면서 말을 이었어요. 정광수 실장이 나한테 접근했어. 취직시켜주는 대가로. 오빠 감시하라고. 처음엔 몰랐어. 진짜로. 그냥 좋은 직장 생긴 거라고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넘긴 정보로 오빠 고소장을 만든 거야. 그 사기 피해 여자도 정광수가 돈 주고 세운 사람이야. 한재원은 긴 침묵 속에서 제이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감시한 사람이 여동생이었다는 것. 자신의 일상 정보를 팔아넘긴 사람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이라고 믿었던 가족이었다는 것. 그 사실이 실감나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배신이라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을 때 가장 아프다는 것. 한재원은 그날 다시 한번 온몸으로 배웠어요. 알았어. 단 두 마디였습니다. 제이가 고개를 들어 한재원을 봤어요. 무슨 말이든 더 해줄 거라 기대했던 것 같았는데 한재원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방 창문 쪽으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어요. 제이가 쥐고 온 봉투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습니다. 제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게 내가 오빠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안에 정광수 실장이랑 주고받은 문자랑 계약서 사진 있어. 그리고 제이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반지 하나. 그게 뭔지는 몰라. 오상그룹 법무 창고 정리하다가 오빠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서 찾은 건데 오빠 이름이 적혀 있어서 몰래 가져왔어. 한재원이 돌아섰습니다. 봉투를 열어봤어요. 제이가 말한 서류들 아래 작은 비닐 봉지 안에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금반지였어요. 각인이 새겨져 있었는데 한자였습니다. 한승철이라는 이름과 함께 작은 문양 하나. 한재원은 그 반지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한승철.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한재원이 보육원에 맡겨질 때 함께 있던 서류 봉투에도 그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원장 선생님이 잠깐 꺼내보다 다시 넣어두었던 그 낡은 서류에 제이가 돌아간 뒤 한재원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늦게 예상치 못한 방문자가 찾아왔어요. 노크 소리가 들려 문을 열었더니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수염, 깔끔한 회색 코트. 한재원이 본 적 없는 얼굴이었어요. 노인은 명함도 내밀지 않고 그냥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재원 씨 맞지요? 그런데요.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중요한 말씀을 드려야 해서. 한재원은 경계하면서도 노인을 들였습니다.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어요. 위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고 무언가를 알고 찾아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노인이 앉아서 첫 마디를 꺼냈어요. 저는 한승철 회장님 곁에서 30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이름은 박문수라고 해요. 오늘 이렇게 찾아온 건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부탁이 있어서입니다. 한재원의 손이 굳었습니다. 방금 반지에서 봤던 그 이름. 한승철. 한승철이 누굽니까? 박문수 노인이 한재원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낡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당신 아버지입니다.
그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한재원은 말문이 막혔어요. 아버지, 20대부터 30까지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금지한 단어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없는 사람을 찾아 헤매는 건 시간 낭비라고, 그렇게 다독이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밤에 낯선 노인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박문수가 봉투에서 꺼낸 것들은 사진 여러 장과 낡은 편지, 그리고 한재원의 출생신고 서류였습니다. 30이 넘도록 존재 자체를 몰랐던 자신의 공식 출생 기록이었어요. 거기에 적힌 부의 이름, 한승철, 한승철 그룹, 한국 재계 서열 5번째 안에 드는 대기업의 창업주. 한승철 회장님은 25년 전에 아드님을 잃으셨습니다. 당신 어머니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드님을. 어머님이 당신을 낳고 얼마 안 되어 세상을 떠나셨고 회장님은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중간에서 막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을 노린 친인척들이 당신을 고의적으로 숨긴 거예요. 한재원은 박문수의 말을 들으면서 귀가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 봉투를 맡기셨습니다. 반드시 한재원 씨를 찾아 전달하라고. 이 안에는 회장님 유언장과 한재원 씨가 적법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가 잠깐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아드님 소식을 뒤늦게 들으셨습니다. 한재원 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오태호 회장의 사위가 됐다는 것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회장님은 그때 이미 많이 아프셨어요. 직접 나서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부탁하신 겁니다. 때가 되면 이 봉투를 전하라고. 한재원은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반지를 꺼내 손에 쥐었어요. 낡은 금반지. 아버지의 것이었던,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의 온기가 그 쇠붙이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손 안에서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한재원은 박문수 노인이 남기고 간 서류들을 새벽까지 읽었어요. 자신의 출생에 대한 기록들, 어머니에 대한 사진들, 아버지 한승철이 자신을 찾기 위해 쓴 메모들. 그 메모 중 하나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재원아, 아비가 늦었다. 많이 늦었다. 그러나 아비는 항상 내 편이었다. 그 문장을 읽는데 한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른이 된 뒤로는 울지 않으려 했어요. 울 권리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남긴 그 짧은 문장 앞에서 30년 넘게 쌓아온 어떤 벽이 무너졌어요. 잠깐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이제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한재원 앞에 이제 뭔가가 생겼어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남겨준 마지막 메시지. 아비는 항상 내 편이었다. 한재원은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태호가 짓밟으려 했던 사람이 이제 조금씩 다른 무언가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하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 노인이 남기고 간 서류 중에는 한승철 그룹의 현재 운영 상태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한승철 회장이 작년에 타계한 뒤 그룹은 삼남 한승철의 먼 친척들이 임시 경영위원회 형태로 운영 중이었어요. 적법한 후계자를 찾지 못한 상태라는 이유로. 그러나 박문수의 서류에는 한승철 회장의 유언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장남 한재원에게,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DNA 감정 동의서도 함께 있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박문수의 말에 따르면 임시경영위원회는 석 달 안에
정식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짓지 않으면 회사를 공개 매각 처리하기로 이사회에서 이미 결의를 해둔 상태였습니다. 그 배경에는 한승철 회장의 재산을 노리는 친인척들의 로비가 있었어요. 사실상 한재원의 존재를 고의로 지워온 그 사람들이 한재원이 없는 동안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이 움직여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필요했어요. 박문수가 소개해준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강준혁이었습니다. 한승철 회장이 생전에 개인적으로 신임했던 인물이었어요. 강준혁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고 나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한재원 씨는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DNA 감정만 통과되면 나머지는 절차 문제예요. 단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한재원은 그날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DNA 감정은 한승철 회장이 생전에 개인 혈액을 보관해둔 병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일. 그 2주일 동안 한재원은 경찰 조사도 버텨야 했고 이혼 소송도 준비해야 했으며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했어요. 박문수가 조용히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남긴 예비 자금이라고. 처음엔 받기가 싫었어요. 그러나 지금 거절할 만큼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한재원은 고마움과 낯설미 뒤섞인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DNA 감정 결과가 나온 날 한재원은 병원 복도에서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 열어봤어요. 잠깐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들어 한재원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미 알 수 있었어요. 일치합니다. 99.997% 부자관계 일치. 한재원은 병원 복도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25년이었어요. 25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고시원에서 혼자서 밥을 차려 먹고 혼자서 잠을 자면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실제했다는 걸 이제야 증명받았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만나지 못한 것이 이렇게 한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편지를 남겼습니다. 박문수가 전해준 봉투 안에서 발견한 손으로 쓴 편지. 한승철 회장 특유의 또렷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써내려간 편지였어요. 한재원은 그 편지를 이미 10번도 더 읽었지만 이날 병원 복도에서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재원아, 아비가 너를 만나지 못하고 이 편지를 쓴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그러나 아비는 너를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다. 내 어미가 너를 낳고 떠난 날부터 아비는 너를 찾았다. 그러나 늦었다. 너무 늦었어. 재원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힘들 때 아비 못 만난 걸 탓하지 마라. 대신 이것만 기억해라. 내가 어디에 있든 아비는 내 편이야. 그리고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에는 내 곁에 나를 대신할 사람들이 있기를 바란다. 마지막 줄을 읽으면서 한재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닦지 않았어요. 그 편지는 25년의 공백을 메워주는 유일한 달이었습니다. 한편 한승철 그룹 본사에서는 이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창업주의 적법한 혈육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임시경영위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긴장한 것은 한승철 회장의 사촌 동생으로 임시대표를 맡고 있던 한준석이었어요. 그는 이미 회사 자산 일부를 빼돌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원래 상속인이 나타났다는 소식에 얼굴이 시퍼렇게 질렸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법원에 상속회복 청구 소장을 접수했고 동시에 검찰에 임시경영위원회의 배임 혐의에 관한 고발도 이뤄졌습니다. 그룹 건물 앞에서 한재원은 처음으로 그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0층짜리 빌딩이었습니다. 한승철 그룹이라는 로고가 건물 상단에 붙어 있었고 아침 햇살을 받아 그 로고가 빛났어요. 한재원은 그 로고를 보면서 아버지의 편지 마지막 줄을 떠올렸습니다. 아비는 내 편이야. 그래, 아버지. 저도 이제 제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발걸음이 달라졌어요. 그 발걸음으로 처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날 한재원의 눈빛은 반지하 방에서 천장만 보던 그때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그리고 뜨겁게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상속 소송이 시작된 것을 안 오태오의 반응은 신속했습니다. 그는 정광수를 불러 2시간 가까이 밀담을 나눴어요. 한재원이 한승철 그룹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이 공식화되기 전에 이혼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고 아이 문제가 정리된 뒤에야 한재원이 아무리 재벌 상속인이 돼도 세연이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고 계산했어요. 문제는 한재원이 이혼 합의서에 서명을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기 고소건이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한재원이 혐의를 부인했고 강준혁 변호사가 직접 대응에 나서면서 고소장의 허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작된 증거라는 게 하나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정광수는 긴장했습니다. 오태오는 새로운 전략을 세웠어요. 이번엔 직접적인 압박이 아니었습니다. 더 교묘한 방식이었어요. 한재원을 완전히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것, 죽은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이 계획에서 핵심은 한재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한재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상속 소송을 돕는 강준혁 변호사에 대한 압박, 박문수 노인에 대한 미행과 공갈, 그리고 한승철 그룹 내부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 그러나 한재원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박문수 노인을 통해 오태오의 계획 일부를 미리 입수했어요. 오태오의 사람이 여럿 있었지만 오태오 주변에도 사람의 도리를 생각하는 이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한재원 쪽에 정보를 흘려줬어요. 한재원은 강준혁 변호사, 박문수 노인과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방식으론 이깁니다. 하지만 오래 걸려요. 그 사이에 오태오가 뭔 짓을 할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잠깐 사라지는 겁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눈썹을 올렸어요. 한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태오는 저를 없애려 합니다. 그럼 없애줘야죠. 진짜로. 오태오가 안심할 만큼 완전히. 죽음으로 위장한 잠적.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한재원은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질 거예요. 오세연에게, 오태오에게, 정광수에게. 그들은 안심할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졌다고. 그리고 방심하는 순간 한재원은 다시 나타납니다. 그 사이에 한재원은 조용히 준비합니다. 상속 소송의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고 오태오가 자신을 해고시키고 사기 혐의를 씌운 것에 증거를 모으고 오세연의 임신 중절을 강요한 것에 증거를 수집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박문수 노인이 한재원을 숨겨줄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작은 농가였어요. 박문수 노인의 형제가 사는 곳이었는데 조용하고 외진 곳이어서 아무도 찾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한재원은 그곳에서 3달을 보내기로 했어요. 교통사고는 치밀하게 연출됐습니다. 한재원의 차가 한강 다리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꾸몄어요. 실제로 차는 강에 빠졌지만 한재원은 그 전에 차에서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한재원의 소지품들이 남겨졌고 의류에는 혈흔 비슷한 것이 묻어 있었어요. 강수색결과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추정으로 처리했습니다.
소식은 예상대로 빠르게 퍼졌어요. 오태호가 그 소식을 들은 건 사고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정광수의 전화를 받고 잠깐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나중에 흘러나왔어요. 수고했어. 그 두 마디. 인간 하나의 목숨을 두고 수고했다고 말하는 그 냉담함. 그것이 오태호라는 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오세연은 어땠을까요? 소식을 들은 오세연은 방 안에서 오래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재원 쪽에서 보기엔 그것이 슬픔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미 임신 중절 동의서에 서명했고 이혼 합의서를 오태호 쪽에 제출한 상태였으니까요. 가평의 농가에서 한재원은 낮에는 서류를 검토하고 밤에는 강준혁 변호사와 전화로 소통하면서 준비를 쌓아갔습니다. 그 석 달은 한재원에게 전쟁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세연에 대한 감정, 여동생 제이에 대한 감정,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감정, 그 감정들을 붙들고 울기도 하고 나버리기도 했어요. 아침에는 밭 주변을 달리고 저녁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요하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었어요. 박문수 노인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말이 많지 않았어요. 오는 날마다 직접 반찬을 싸와서 한재원 앞에 놓아뒀습니다. 어느 날 밤 마당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 달을 보면서 박문수가 말했어요. 회장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밥을 당신한테 직접 드리고 싶으셨을 거예요. 한재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밤하늘을 봤어요. 도시에선 잘 안 보이는 별들이 가평 하늘에는 빼곡하게 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이 별들을 봤을까? 아들을 찾으면서 한재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석 달의 끝에서 한재원은 준비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오태호는 지금쯤 완전히 방심하고 있을 거였어요. 한재원이 사라졌으니까요. 장애물이 없어졌으니까요. 세연의 재혼을 추진하면서 한승철 그룹 상속 문제가 한재원의 사망으로 복잡해진 걸 정리하면서 바쁘게 다음 단계를 밟고 있을 거였습니다. 그 방심이 오태호의 가장 큰 실수였어요. 뱀이 겨울잠을 자는 건 죽어서가 아닙니다. 봄에 나오기 위해서예요. 한재원은 그 겨울을 끝냈습니다. 한재원이 사라진 이후 오태호의 세상은 화려하게 돌아갔습니다. 여의도 오상그룹 본사 22층 대회의실에는 축하 현수막이 걸렸어요. 오세영과 박세진의 약혼 발표가 그 화려함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오태호의 딸과 박동욱 건설 재벌 차남의 결합. 재계가 주목하는 혼담이었어요. 두 그룹의 총 자산을 합치면 수조 원대에 달하는 그야말로 재계 판도를 바꿀 만한 혼사였습니다. 오태호는 그날 얼굴이 빛났어요. 20년 넘게 공들여온 꿈이 이뤄지는 날이었으니까요. 딸이 한재원이라는 자풀에 잠깐 발목을 잡혔지만 결국 자신의 그림대로 흘러왔습니다. 약혼 발표 자리에 참석한 하객들에게 오태호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축제의 이면에는 균열이 있었습니다. 박동욱 회장은 사실 이 혼담에 완전히 동의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차남 박세진이 오세연의 전남편 한재원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한재원이 한승철 그룹의 상속인으로 떠오른다는 소문이 재계에 이미 돌고 있었거든요. 박동욱 회장 측 법무팀은 그 소문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지만 한재원이 사망한 것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소문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태호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는 뒤에 가서야 드러났습니다. 오세연은 이 시기에 어떤 상태였을까요? 약혼 발표 자리에서 오세연의 얼굴은 아름다웠지만 눈빛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부의 수줍음이라고들 했어요.
그러나 함께 있던 이모 하나만이 그게 수줍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텅 빈 눈빛,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오세연은 한재원의 사망 소식을 들은 날 밤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임신 중절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적으로 유산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혼자 그 소식을 들었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오태호는 그날도 늦게 들어왔고 딸이 어떤 상태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금순 장모는 딸의 방 앞을 지나다가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잠깐 멈췄다가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달고도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 사이에 오상그룹은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오태호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무리한 확장을 해왔어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는데 시장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손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계열사 주가 조작 의혹이 금융당국의 레이더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정광수는 이 상황을 오태호에게 보고했지만 오태호는 일단 박동욱 회장과의 혼사를 성사시키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고집했습니다. 두 그룹의 자산을 합치면 현재의 적자를 메우고도 남을 테니까요. 혼사 성사가 그룹 생존의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래서 약혼식 준비에 더 화려하게,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이틀에 걸쳐 약혼 파티를 열었어요. 재계 인사, 정치권 인사, 언론사 사람들, 수백 명이 참석한 화려한 자리였습니다. 오태호는 그 자리에서 웃고 악수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겉으로는 완벽한 축제였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건 항상 겉이 가장 화려할 때부터 시작되는 법이에요. 금융당국의 내사가 오상그룹 계좌 내역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이 약혼식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광수는 그 사실을 알고 오태호에게 보고했지만 오태호는 손을 저었어요. 나한테 손 뗄 수 있는 사람이 이 나라에 있어? 내가 누구야? 오태호야, 오태호. 걱정 마. 오태호의 그 오만함이 몰락의 씨앗이 됐습니다. 한편 그 모든 화려한 축제 뒤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한재원은 조용히 돌아올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완성했고 박문수 노인이 결정적인 증인 2명을 확보했어요. 정광수가 한재원의 사기 고소를 조작했다는 진술을 한 전직 오상그룹 직원과 오태호가 직접 압력을 행사해 한재원의 직장에서 내보내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목격한 전직 협력사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세연의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 오태호와의 통화 녹음이 있었습니다. 오세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오태호가 말한 내용이 담긴 녹음이었어요. 오세연 스스로가 그 녹음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오세연도 언젠가 이것이 필요할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한재원은 그 녹음 파일을 입수했어요. 오태호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고아 새끼애는 지워. 낳으면 내 딸 아니야. 그리고 그 자식한테 말하지 마. 알아서 해. 그 녹음을 들은 강준혁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오세영과 박세진의 결혼식은 5월 첫째 주 토요일로 잡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웨딩홀에서 500명의 하객이 초청됐고 생화장식에만 수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오태호는 이 결혼식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두 그룹 간의 합병 논의가 사실상 이 결혼식을 통해 완성되는 자리였으니까요. 박동욱 회장도 직접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그 결혼식 날 아침 한재원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석 달 만이었어요.
가평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한재원은 오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지만 서울 외곽 도로변엔 벚꽃이 피어 있었어요. 꽃이 피는 계절에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다는 게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준혁 변호사가 마지막 브리핑을 전화로 전했어요.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오늘 결혼식 시작하면서 동시에 3군데서 움직입니다. 첫째, 법원 상속 결정 집행. 둘째, 검찰 수사팀 오태오 소환 통보. 셋째, 오늘 결혼식장에서의 공개 폭로. 순서대로 가면 됩니다. 한재원은 짧게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결혼식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습니다. 한재원은 오후 1시 30분에 웨딩홀 근처에 도착했어요. 하객복장으로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박문수 노인이 사전에 확보해둔 하객 명단 한 자리에 가명으로 끼워 넣은 것이었어요. 웨딩홀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화려했어요. 수백 송이의 흰 장미와 백합이 홀을 가득 채웠고 화음 있는 오케스트라가 피로연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하객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담소를 나눴어요. 오태오는 입구에서 박동욱 회장과 나란히 서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 가득한 득이만면한 표정. 한재원은 홀 한쪽 구석에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어요.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그리움 비슷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감정들에 휘둘릴 수는 없었어요. 계획대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오후 2시 예식이 시작됐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입장 순서를 안내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 앉았고 오케스트라가 입장 음악을 연주했어요. 신랑 박세진이 먼저 입장했습니다. 50명이 넘는 직계 가족들이 앞자리를 메우고 있었어요. 신부 오세연이 오태오와 함께 입장할 순서가 됐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오세연이 아버지 오태오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걷기 시작했어요. 홀 전체에 환호와 박수 소리가 퍼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그 순간 한재원이 일어섰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그 순간부터 상황은 한재원의 손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웨딩홀 외부에서는 이미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검찰 수사관 6명이 웨딩홀 진입로를 막았습니다. 동시에 오태오의 여의도 사무실에서는 압수수색이 시작됐어요. 한승철 그룹 법원에서는 상속 결정이 공식 집행됐고 이 소식이 재계 관계자들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전송됐습니다. 홀 안의 하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어요. 사회자가 예식 진행을 이어가려는 순간 홀 입구에서 인기척이 생겼습니다. 한재원이 통로를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모자를 벗으면서 처음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죽은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입구 쪽에 있던 하객 중 누군가가 먼저 알아봤어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더니 그 반응이 도미노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웅성거림이 홀 안에 퍼졌어요. 오태오가 그 웅성거림을 들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버질로드 입구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봤어요. 한재원이었습니다. 오태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결혼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홀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홀 안에 500명이 숨을 죽였습니다. 죽었다고 알려진 사람이 결혼식장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하얀 셔츠에 검은 재킷을 입은 한재원은 석 달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빗속에서 찢어진 초음파 사진을 바라보던 그 무너지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고요하고 단단했습니다.
오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죽은 거 아니었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한재원이 오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강준혁 변호사가 홀 측면에서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그리고 그 뒤로 박문수 노인이, 그 뒤로 2명의 증인이 차례로 들어왔어요. 강준혁이 서류를 꺼내 박동욱 회장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박동욱 회장님, 먼저 이 서류를 봐주십시오. 오늘 이 결혼식을 진행하기 전에 오상그룹 오태호 회장에 관해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박동욱 회장이 당혹스러운 얼굴로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서류에는 오상그룹의 부채 현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태호가 박동욱 회장에게 공개하지 않은 숫자들이었어요. 5,200억 원의 숨겨진 부채, 5개 계열사의 분식회계, 금융당국 내사 중인 주가 조작 의혹. 박동욱 회장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그때 홀 안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원래는 신랑 신부 프로필 영상이 상영될 화면이었는데 그 화면에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오태호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고아 새끼 애는 지워. 낳으면 내 딸 아니야. 알아서 해. 고요함이 홀을 덮었습니다. 이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태호는 표정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음성 파일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2번째 파일. 오태호가 정광수에게 지시하는 목소리였어요. 한재원을 완전히 없애버려. 사기건으로 엮어서 정가자 만들어. 그리고 취직도 못하게 막아. 3번째 파일. 정광수가 사기 고소 담당 여성에게 돈을 건네며 지시하는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박세진이 오세연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오세연은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그 눈빛이 어떤 감정인지 읽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이거 끊어. 당장 끊어요. 보안팀 어디 있어? 그러나 홀의 영상 시스템을 제어하는 부스는 이미 박문수 노인이 사전에 섭외한 사람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화면을 끄지 못했어요. 홀 바깥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수사관 6명이 좌우로 나뉘어 홀 통로를 막아섰어요. 하객들이 뒤로 물러서면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500명의 눈이 일제히 오태호에게 쏠렸어요. 수사관 1명이 오태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오태호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금융사기, 증거 조작 교사 혐의로 긴급 소환합니다. 지금 바로 동행하셔야 합니다. 오태호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오태호야, 오태호.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나가. 그러나 수사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태호의 팔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았습니다. 오태호가 뿌리치려 했지만 이미 양쪽에 수사관이 서 있었어요. 슬리퍼 같은 예식용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에서 삐걱거렸습니다. 그 순간 하객석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저런 놈이 우리 회사 납품단가 후려친 놈이야. 나 3년 동안 죽어놨어.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오상그룹 주가 조작으로 나 노후 자금 다 날렸어. 이 도둑놈아.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피로연 테이블에서 누군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뒤쪽에서 누군가 빈 음료 종이컵을 오태호 쪽으로 던졌고 그것이 오태호의 어깨에 맞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빈 종이컵 하나였지만 그것이 신호탄이 됐습니다. 사기꾼,
부끄러운 줄 알아라. 딸 결혼식 날에도 수갑이냐? 평생 그렇게 살더니. 오태호는 수사관들에게 팔을 붙잡힌 채 버질로들을 역방향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아까 딸과 함께 걸으려 했던 그 길을 이번엔 포박된 채로 하얀 꽃잎 장식 아래로 재계 인사와 언론사 카메라 앞으로 그 구질구질한 퇴장이 이뤄졌어요. 정광수도 홀 연문에서 수사관에게 팔이 꺾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오태호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홀 안에 서 있는 한재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증오와 수치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어요. 평생 그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내려다봤던 오태호가 처음으로 올려다보는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재원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 한마디에 오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수사관이 그의 등을 밀었고 오태호는 결혼식 플래시 세례 속에서 홀닭으로 사라졌습니다. 박동욱 회장이 그때 조용히 일어났어요. 아들 박세진에게 눈짓을 하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퇴장이 모든 것을 말해줬어요. 이 결혼식은 처음부터 없던 일이었습니다. 홀에는 꽃향기와 샴페인 냄새, 그리고 어색한 침묵이 남았어요. 결혼식장에 파국이 있고 사흘 뒤 오상그룹은 채권단 관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오태호가 숨겨온 5,200억 원의 부채가 수면 위로 드러나자 주거래 은행들이 여신, 연장을 거부하고 만기 채권 상환을 요구했어요. 주가는 하루 만에 반 토막이 났고 계열사 대표들이 줄줄이 사표를 냈습니다. 정광수는 구속됐어요. 사기 고소 조작과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오태호에 대해서도 배임과 금융사기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어요. 오태호의 변호사팀이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증거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한재원 쪽이 석 달 동안 쌓아온 증거의 양과 질이 워낙 정교했거든요. 오상그룹 도곡동 저택에는 채권자들의 가압류 신청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 넓고 화려한 저택에 딸린 모든 것들이 하나씩 봉인됐어요. 고급 가구들, 미술품들, 오태호의 수집품들, 그것들에 하나씩 가압류 딱지가 붙어가는 과정을 이금순 장모는 저택 안에서 지켜봤습니다. 이금순이 한재원에게 연락을 해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어요. 장소는 강남구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한재원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이금순이 들어왔습니다. 그 화려하고 기세 있던 장모는 없었어요. 흰 머리카락이 새로 자라 있었고 입고 온 옷도 평범했습니다. 얼굴엔 화장기가 없었어요. 자리에 앉은 이금순이 한재원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말이 없었어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테이블에 핸드백을 내려놓았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었습니다. 빗속에서 오태호가 찢은 그 초음파 사진. 이금순이 오태호가 버린 조각들을 다시 주워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그랬는지는 이금순 자신도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냥 그날 밤 빗물 위에 떠있는 조각들을 보다가 손이 저절로 내려갔다고. 이 조각들이 아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찢어진 사진 조각들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이금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는지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다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한재원이 눈썹을 찌푸리기도 전에 이금순이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흠칫 놀라 쳐다봤어요. 카페 직원이 당황해서 이쪽을 봤습니다.
이금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로 두 손을 바닥에 짚더니 한재원의 발 쪽으로 몸을 낮췄습니다. 재원아,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죽을 죄를. 한 회장님, 아니. 재원아, 이 할미가 잘못했다. 내 아이를 죽인 게 나야.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놈 말이라면 뭐든 맞다고 고개 끄덕인 게 나란 말이야. 제발, 제발 이것만 들어줘. 한재원이 자리에서 물러나려 했어요. 그러나 이금순이 손을 뻗어 한재원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양손으로 고급 구두 코 위에 손을 얹고 매달렸어요. 집도 없어. 남편은 구치소 들어가고 세연이는 전화도 안 받아. 나 지금 여동생 집 신세 지고 있어. 평생 가져봤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어. 재원아, 그게 다 내 죗값인 거 알아. 아는데. 그래도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을지. 이금순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카페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봤습니다. 한재원은 그 시선들 속에서 이금순을 내려다봤어요. 비단 스카프를 두르고 고급 핸드백을 들고 다니던 그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낯선 사람들 앞에서 울부짖는 그냥 늙은 여자였어요. 한재원은 오래 이금순을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초음파 사진 조각들을 봤습니다. 맞춰보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 같지만 이미 찢어진 종이는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붙여도 선이 남는다는 걸. 한재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도 지금 당장은 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는 제가 혼자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아직 태어나지 못한 아이한테도 물어봐야 하니까요. 이금순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좋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오태호 씨 가문 사람이기 전에 한재원의 아이니까요. 그 마지막 문장에 이금순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재원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러다 잠깐 멈췄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찢어진 사진 조각들을 봤습니다. 그것을 이금순 앞에 두고 갔습니다. 들고 가지 않았어요. 그 조각들을 이금순이 평생 보고 살게 했습니다. 복수 중에서 가장 오래 남는 복수는 상대가 자기 잘못을 매일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소리치거나 따귀를 때리는 복수보다 그 조각들을 남겨두는 것이 훨씬 더 깊이 박히는 법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한재원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그 홀가분함이 있었어요. 5월의 햇살은 따뜻했습니다. 한승철 그룹 본사 앞에 취재 차량들이 늘어선 날 한재원은 건물 앞에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파랬어요. 이런 날에 아버지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날에 나란히 서서 하늘을 봤으면. 그 생각이 잠깐 스쳤다가 지나갔어요. 오늘은 한승철 그룹의 새 회장 취임식 날이었습니다. 법원의 상속 결정이 확정된 것은 3주 전이었어요. DNA 감정 결과, 유 원장의 법적 효력, 한승철 회장의 자필 편지, 그리고 임시 경영위원회가 상속인을 고의로 숨긴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그 모든 것이 모여 법원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한재원은 한승철 그룹의 적법한 상속인이었습니다. 취임식 준비를 맡은 측에서 화려하게 꾸미자고 했지만 한재원은 거절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직원들 앞에서 인사만 하면 됩니다. 그 한마디에 준비팀이 잠깐 당황했지만 곧 한재원의 뜻대로 준비했어요. 취임식 날 아침 한재원은 박문수 노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오실 수 있으시죠?
박문수 노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물론이지요. 회장님도 이날을 기다리셨을 겁니다. 취임식에는 박문수 노인 외에도 강준혁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의는 없었어요. 한재원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제이가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상그룹이 무너지면서 제이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정광수가 구속되고 그룹이 채권단 관리에 들어가던 날 제이는 직원들과 함께 사옥에서 짐을 쌌어요. 퇴직금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룹 자산이 가압류된 상태라 밀린 급여도 받지 못했어요. 제이가 오상그룹에서 일한 8달은 그렇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시간이 됐습니다. 취직 자리를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오상그룹 출신이라는 것이 이력서에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내사 중인 기업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어요. 서류 전형을 통과하지 못하는 날이 반복됐습니다. 제이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낮엔 편의점에서 일하고 저녁엔 전단지를 돌렸어요. 오빠를 팔아 얻은 자리가 결국 자신마저 바닥으로 데려갔다는 걸 제이는 지하철역 앞 차가운 바람 속에서 전단지를 건네면서 온몸으로 깨달아갔습니다. 박문수 노인이 그 소식을 한재원에게 전한 것은 취임식 2주 전이었어요. 한재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배신이 아팠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배신한 사람이 이미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는 걸, 자신이 나서서 벌을 더 얹을 필요는 없다는 걸 한재원은 알았습니다. 권선징악은 자신이 직접 칼을 들어야 완성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스스로 이뤄주기도 하는 법이었으니까요. 취임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한재원은 제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이리로 와라. 제이가 왔습니다. 8달 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로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입고 온 점퍼도 낡아 있었습니다. 한재원의 사무실 앞에서 제이는 한참 동안 들어오지 못했어요. 문 앞에 서서 손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빠, 나왔어. 한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이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다가 온 게 역력했습니다. 한재원은 잠깐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그 수척하고 꺼진 얼굴이 이미 그 비난을 스스로 받고 온 얼굴이라는 걸 알았어요. 앉아. 제이가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한재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제이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잊은 게 아니야. 잊을 수도 없어. 근데 내가 마지막에 그 봉투를 들고 온 것도 기억해. 그게 없었으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제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 힘들면 나한테 와. 돈이 필요하면 말해. 근데 남한테 팔아서 얻는 건 결국 자기 발등 찍는다는 거 이번에 배웠지? 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한재원이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중소기업 인사팀장 앞으로 쓴 추천서였어요. 강준혁 변호사가 아는 회사였습니다. 제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이가 그 서류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오빠, 잘 살아. 그게 다야. 제이가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재원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마움과 부끄러움과 다짐이 한꺼번에 담겨 있었어요. 한재원은 그 눈빛을 받아들이면서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제이가 문을 닫고 나갔어요. 한재원은 빈 의자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한재원은 이제 알았어요. 무거운 걸 평생 들고 다니는 것보다 내려놓는 편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도 취임식은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한재원의 취임사는 길지 않은데도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남기신 편지에서 아버지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아비는 내 편이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 말을 이어받고 싶습니다. 이 회사의 모든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의 편이겠습니다. 약한 사람 곁에 서고 부당한 것 앞에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겨주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커졌어요. 한재원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떠올렸어요. 아비는 항상 내 편이었다. 25년이나 늦게 도착한 그 문장이 지금 이 순간 가장 정확하게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한재원은 홀로 아버지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아직 전임자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이었어요. 박문수 노인이 한 가지만 바꿔놓았습니다. 한승철 회장이 생전에 찍은 사진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한승철 회장이 어딘가를 바라보며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재원은 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눈이 닮았습니다. 코의 선이 닮았어요. 처음으로 아버지와 자신이 닮았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손이 사진 위에 얹혔어요. 차가운 사진 위에 손바닥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온기가 아버지에게 닿을 수 있다면 한재원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 박문수 노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한재원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어요. 가평에서 석 달 동안도 웃어본 적이 없었는데 빗속에 찢어진 초음파 사진을 받은 뒤로는 더욱이. 그런데 그날 밤 조용한 식당에서 박문수 노인이 옛날 한승철 회장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한재원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박문수 노인도 웃었어요. 노인의 눈에 물기가 맺혔지만 그것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여러 달이 지나 오태호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금융사기와 배임 혐의는 일부 인정됐고 오상그룹은 매각 절차에 들어갔어요. 도곡동 저택도 처분됐습니다. 오태호와 이금수는 서울 외곽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정광수는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세연은 한재원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어요. 길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그리고 한재원이 잘 되어서 기쁘다는 말.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나는 아버지를 잘못 믿었지만 재원 씨는 잘못 믿은 게 아니었어요. 그때 내가 몰랐던 거예요. 한재원은 그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원망도 없고 되살릴 것도 없었어요. 그냥 각자 자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깨끗한 방식이었습니다. 여동생 제이는 다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한재원이 직접 추천서를 써줬어요. 제이가 감사하다고 전화했을 때 한재원은 짧게 말했습니다. 잘 살아. 그게 다야. 제이가 울면서 끊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한재원은 홀로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석 달 전에 죽음으로 위장해 사라진 그 달이었어요. 차가운 강물 위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물결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한재원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인장 반지였어요. 낡고 오래된 금반지. 한재원은 그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작은 반지였지만 맞았어요. 아버지와 자신의 손이 닮았다는 것을 그 반지의 크기가 증명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한재원은 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면서 오래강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란 세월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걸 알았어요. 찢어진 초음파 사진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일어서게 했다는 것도, 빗속에서 문전박대당한 밤이 아팠지만 그 밤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고통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 버티는 사람에겐 뼈를 만들어주기도 한다는 걸 한재원은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석양이 강물 위에 번졌어요. 한재원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저 잘 살겠습니다. 그 말이 바람에 실려 강 위로 흘러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것으로 25년의 공백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봄날 저녁 한강 다리 위에서 한재원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한재원처럼 혼자 빗속을 걸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던 날이 있으셨나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한재원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도 직장도 아내도 아이도 전부 잃었어요. 그러나 그는 단 한 가지만은 잃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찢어진 초음파 사진을 주운 것은 이금순이었지만 그 조각이 결국 무기가 된 것은 한재원이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돌멩이가 언젠가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부모 없이 자란 것이 죄가 아닙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것들이 제 발로 망하는 것, 여러분도 오늘 실컷 보셨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한재원처럼 빗속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우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버티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어느 막이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이 채널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